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인간들은 약 15,000년 전에 얼어붙은 베링 해협을 건너 북아메리카로 들어갔고 점차 중남미로 터전을 넓혀갔습니다. 따라서 북미와 중남미에서 15,000년 이상 된 인공물은 존재할 수 없어야 합니다. 진화학, 인류학 고고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에서 백인종과 아시안종으로 분화하고 진화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며 왜 백인종은 상대적으로 작고 국지적인 지역에 머무른 반면 북미와 중남미 토착원 주민들, 심지어 오세아니아와 무수한 태평양섬에 광범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시안 인종인가의 의문점 또한 풀지 못합니다. 현대 고고학이 가진 문제는 수천만 년, 수억 년 전에 인간들이 만든 것이 확실한 인공물을 문자 그대로 무시해버려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구의 인류 역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물을 발굴한 버지니아 스틴 맥킨타이어 박사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일하던 버지니아 박사와 그녀의 동료 해롤드 멜드 박사 그리고 워싱턴 주립대학의 로알드 크릭셀 박사는 멕시코시티 남동쪽으로 120km 떨어진 우에아나코라는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굴팀은 그곳에서 유럽 크로마뇽인의 정교한 신석기 가공 기술 수준에 필적하는 석기를 발견했고 석기와 그것이 발굴된 지층에 대한 4가지 방식의 연대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우라늄 연대 측정, 핵분열 추적 연대 측정, 테프라 연대 측정, 그리고 광물 풍화 측정 방식에 따라 만장일치로 발굴된 석기가 약 25만 년 전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신석기 시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기원전 8,000년에서 15,0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은 2가지뿐입니다. 현생 인류가 25만 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거나 지질학적 연대 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밥 먹고 매일 하는 일이 발굴과 연대 측정인 이들 학자들이 실수를 할 가능성은 없었지만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측정 결과에 의심을 갖고 반복적인 측정을 해서 매번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었는데 무려 25만 년 전에 인간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견이 공식화되자 고고학계와 인류학자들로부터 발견 자체를 없던 일로 하라는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버지니아 박사와 동료들이 미쳤으며 인기를 노리고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는 유언비어가 전방위적으로 살포되었습니다. 1975년 갖은 우여곡절 끝에 버지니아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은 인류학 회의에서 자신들의 발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지만 인류학 학회 편집자는 4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다가 논문 출판을 무기한 보류시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1979년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결국 이 논문은 1981년에 과학저널인 쿼터너리 리서치에 게재되었지만 버지니아 박사팀의 연구 결과는 그 이후로 계속 무시되었습니다. 만약 멕시코에서의 이러한 발견이 유일한 사례의 단일 사건이었다면 현대 고고학과 인류학에서는 그 발견 자체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굴은 수십 개 중 하나이며 기존 학계로부터 모두 동일하게 사입이나 사기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을 경우 기존 학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집에 숨기거나 모든 흔적 자체를 파괴한다는 카더라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오랜 기간 이룬 아성을 무너뜨려 철밥통에 균열이 가고 자신들의 인생이 낭비되었다는 허탈감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팔아 밥그릇을 지키는 일은 자신들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자기 밥상에 올라온 맛있는 참치회가 내일부터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들은 아주 슬플 것입니다. 버지니아 박사팀의 발굴 당시나 이후에도 수십만 년의 연대를 갖는 정밀한 석기시대 유물들은 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기타 지역, 미국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와이오밍 등에서도 전문 지질학자와 고생물학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기존 학계로부터 폄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발굴된 유물들은 박물관 지하실이나 개인 창고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오파츠로 분류된 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일반 개인이 아닌 기존 학자들에 의해 발굴되는 경우에는 항상 2가지 마음의 충돌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발표해서 또라이가 되는 것보다는 없던 일로 하고 발굴된 물건들을 숨기자 아니다 양심을 걸고 발표하자이지만 거의 모든 경우 버지니아 박사팀의 사례처럼 학계에서 매장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발굴 자체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학교와 사회에서 기성세대와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낸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이것은 인류의 교육 시스템이 원래 설계한 의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교육제도는 개성과 독창성을 장려하지 않고 세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가능성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뒤를 막게 합니다. 1889년 미국 아이다호 램파 근처에서 우물을 파던 인부들은 98m 깊이에서 구운점토로 만들어진 3.8cm의 작은 입상을 발굴했습니다. 이 깊이에 도달하기 위해 인부들은 먼저 4.6m 두께의 현무암 용암층과 그 아래의 수많은 여러 지층을 파내야 했습니다. 현무암으로 된 최상층이 적어도 15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발견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1944년 10살 소년 뉴톤 앤더슨은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석탄 덩어리를 들다가 떨어뜨렸고 그것은 바닥에 부딪히면서 두 쪽으로 부서졌습니다. 석탄 내부에서 튀어나온 것은 수공예로 만들어진 황동합금의 종으로 철로 만들어진 추가 내부에 매달려 있고 정교하게 조각된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성분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 종은 현재까지 인류가 사용하는 합금과 유사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특이한 다른 금속도 혼합된 것이 분석되었습니다. 소년이 떨어뜨린 석탄 덩어리가 채굴된 지층은 3억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텍사스 글렌로즈의 박물관에 전시된 주철 램비는 1912년에 발전소 용광로에 석탄을 넣던 작업자가 커다란 석탄 덩어리에서 발견했는데 깨진 석탄 덩어리 속에는 램비의 모양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석탄은 셀룰로스와 리그닌을 주성분으로 한 수목이 두껍게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 그 위에 압력으로 탄화되어 생성된 퇴적암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석탄 형성 과정이 달성되는 데는 최대 4억 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기이하게 들리지만 종교에 심취한 창조론의 옹호자들은 과학계와 달리 오파츠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런 것들이 그들이 신봉하는 창조론을 입증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6000년 정도로 보고 있는 창조론자들은 수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오파츠의 연대 측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고고학, 지질학적 과정을 무효라고 여기는 황당한 모순을 가집니다. 인간과 공룡이 공존하지 않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정설입니다. 전통적인 학계에 따르면 공룡은 2억 2500만 년 전에 나타나 6500만 년 전까지 번성했지만 가장 초기의 두발보행 휴머노이드인 호모 에렉투스는 약 180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1968년 고생물학자 스탠 테일러는 텍사스 글렌로즈 근처의 펠럭시강 바닥에서 공룡과 인간 발자국 화석을 발견했는데 이 발견은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백악기 지층 위에 공룡 발자국과 인간 발자국 화석이 함께 찍혀있던 것입니다. 진화론자, 보고학자 등의 과학계 전반은 즉각적으로 이 발견이 사기라고 매도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인간 발자국처럼 보이도록 돌에 새겼다, 다른 공룡들이 계속 발자국을 찍어 눌러 인간 발처럼 보이게 되었다 등으로 철밥통 사수에 나섰지만 강바닥에 있던 거대한 바위 밑에서도 인간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펠럭시 강에서의 발견 이후로 공룡과 같은 시기에 찍힌 인간 발자국 화석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수백 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인간 발자국 외에도 1억 년 된 백악기 석회암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인간의 손가락과 어린아이의 치아, 인간의 머리카락 화석은 발자국보다 몇 단계 더 높은 미스터리입니다. 특히 손가락 화석은 수많은 과학적 테스트와 분석을 거쳤고 사람의 손가락에서 예상되는 전형적인 다공성 뼈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캣스캔과 MRI 스캔으로 관절을 식별했고 손가락 화석의 길이 전반에 걸쳐 화석화된 힘줄을 확인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 학계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아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남아프리카 서부 트란스발의 작은 마을 오토스달 인근의 광부들은 수백 개의 신비한 금속 구체를 파냈습니다. 이 구체는 직경이 25에서 100mm이며 일부 구체는 정중앙에 3개의 평행한 줄이 음각되어 구체를 한 바퀴 돌게 새겨져 있습니다. 구체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단한 금속 그 자체이며 다른 한 종류는 내부의 해면질에 밝은 갈색 물질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구체는 매우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현대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특성을 달성하려면 무중력 환경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구체들이 자연적 형성물 또는 갈처럼 은결물이라는 포장을 시도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금속이 구체가 된다는 주장도 어이가 없지만 이들은 기계로 가공한 듯이 완벽하게 반듯하며 완벽한 간격을 유지하는 구체 중앙의 삼선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새겨졌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구체들이 발견된 암석 지층은 선 캄브리아기에 형성되었으며 연대는 무려 28억 년 전입니다.
선 캄브리아기 인류의 아이들은 이 구체들로 공기놀이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기반을 둔 원주민종족 호피족의 신화에는 우리에게 뮤대륙으로 알려졌고 호피족이 카스카라라고 부르는 태평양상에 존재했던 대륙이 언급됩니다. 뮤대륙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곳은 태평양상에서 남쪽의 피지, 통가, 사모아, 타히티, 동쪽의 폰페이, 마리아나, 북쪽의 하와이, 서쪽의 이스터 섬으로 이 섬들은 인종적, 문화적 유사성이 대동소이한 같은 문화권으로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통가섬의 저 멀리 남쪽 바다 밑에는 2017년에 대륙으로 인정을 받았고 뉴질랜드가 속한 질란디아라고 명명된 지구의 8번째 대륙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만약 질란디아가 하와이를 비롯 앞서 언급된 모든 섬을 부속도서로 거느렸던 뮤대륙이었다면 뮤대륙의 주류가 아시안 인종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섬들의 바닷속에는 질란디아와 다르게 거대한 땅이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명백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뮤대륙의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호피족에 따르면 뮤대륙이 가라앉을 당시 자신들을 창조한 외계에 진보된 종족인 카치나가 제공한 비행선 내부에 태워져 지구의 각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하며 이것은 오늘날 태평양에 면한 남북, 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등의 모든 대륙과 태평양 섬들의 호피족과 같거나 유사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더욱이 호피족들은 지구의 재난 상황은 당시 한 번이 아니라 그전까지 세 차례의 격변을 겪어 선인류가 이루어 놓은 모든 문명과 과학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서 언급된 오파츠라고 불리는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유물들은 공룡과 공존했고 그 이전 시기에도 존재했던 초고대 선인류 문명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호피족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네 번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치나 종족은 머나먼 우주에서 지구로 왔는데 이들의 모행성은 투노타하라고 불립니다. 카치나 종족 역시 타오이와라는 절대적인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타오이와는 자신의 역할 분담을 할 소통난이란 제2인자 또한 창조했습니다. 카치나 종족은 타오이와의 뜻에 따라 지구에 도착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본성과 삶, 우주에 대해 가르쳤으며 스스로 지구 인류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호피족이 소설을 쓰지 않은 이상 버지니아 박사가 멕시코에서 발견한 25만 년 전의 석기 유물은 카치나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된 뮤대륙 출신 사람들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유라시아에서 베링해를 건넌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라 원래 항상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유럽계 이민자들에 의해 호피족의 신화에 유입된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내용에서 제외했지만 호피족을 통해 그동안 지극히 서양적 관점을 가진 플라이아데스 계열의 인류 기원에서 벗어나 비로소 아시안 인종만에 대한 기원으로 분리될 수 있는 단서를 얻었다는 점과 아시안 인종이 지구의 선주민이라는 결론에 가까워졌다는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지구 전체에서 일부만 차지했던 백인과 흑인의 분포나 점유율과 달리 아시안 인종의 분포도는 모든 기후대에 관계없이 광범위합니다. 이것은 특히 서양의 팽창이 시작된 대항해 시대와 전세계 식민지쟁 탈전 이전에는 더욱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들의 식성은 서양과 달리 가리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그만큼 한행성에 아주 오랜 기간 존속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